네, 반갑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하락 출발, 그 다음에 낙폭을 키우면서 진행이 됐다가 멕시코 관세가 유예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끌려 올라갔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28%,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S&P 500은 마이너스 0.76%,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속이라면은 국내 증시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멕시코 관세 유예, 그 다음에 중국에게 24시간 통보한 이야기들, 뭐 그런 내용들하고, 캐나다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도는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업종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종목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살펴볼게요. 멕시코 관세 유예에 낙폭을 줄여서 마감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다 속보로 나와서 아직은 시간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멕시코 관세가 유예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 예고에 급락세로 출발했다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뭐 국경에 병력 배치한다. 제가 이거 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슈로 이 관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사실은 트럼프가 얻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간에 치고받고 했을 경우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최대 교역국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갔을 때 사실적으로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이런 관세 부과, 그 다음에 뭐 유럽도 한다, 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지금 보시면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무역이 가장 많은 순서죠. 얘네들 다 합치면 한 40% 넘죠 아마. 그래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을 먼저 세게 때리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독일, 일본, 우리나라 이런 정도 순서로 미국의 어떤 그 무역 거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들을 위주로 때리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이렇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지만 그 다음에는 독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줬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근데 독일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EU를 가지고 상대로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긴 한데, 자, 어쨌건 이번 그 멕시코 관세의 한 달 유예라는 이야기는 협상 카드, 즉 정치적인 이슈의 어떤 포인트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어디에 있죠? 뉴스가 이런 것들은 여기 있다. 그죠? 코인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한 달 전격 유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캐나다하고 정상간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약간 강경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게는 24시간 안에 이제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관세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죠.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 1만 명의 군인을 즉각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자, 불법 이민 미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었던 펜타닐의 유입, 그다음에 불법 이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다. 그러면 멕시코 니네들 일단은 상황 지켜보고 관세는 유예를 일단 한 달 해줄게. 상황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쪼으면 사실은 답이 없긴 합니다만은 뭐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유예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맞춰지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트럼프 1기 시대에서도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서 쪼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다시 완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을 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뭐 실제로 관세를 매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서 반등을 할 수 있도록 뭐 숨통을 좀 열어주면서 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지금 미국과 멕시코는 한 달 동안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뒤에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멕시코는 계속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캐나다처럼 특정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는 그냥 우리도 보복 관세 할 수 있어, 강하게 대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뭐 세율이나 또는 품목 이런 것도 정하지 않았었죠. 왜냐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겠다. 그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군인 배치해가지고 적당히 쇼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캐나다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가 좀 세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왜냐면 테슬라에게는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 양주, 그 술이죠, 위스키 뭐 이런 쪽에도 100% 관세 부과하겠다. 미국 아주 그냥 강경하게 해버리겠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그 교역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뭐 3,700억, 3,000억 뭐 이런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수입과 수출액의 그 격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나간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캐나다하고의 어떤 협상을 앞에 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되면 둘 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를 뭐 적국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고, 동맹은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으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캐나다에게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는 캐나다의 국경을 통해서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을 통해서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중국을 지금 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약속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펜타닐의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관세가 좀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없던 일로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만 보게 되면 멕시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 거죠. 매우 빠르게 진행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그 공장들이죠. 자동차 공장. 이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해서 어제 기아차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10만원 아래쪽에 있는 기아차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배당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유예 소식이나 아니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은 반등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캐나다 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2차전지, 뭐 에코 프로 그쪽 그룹들 이런 부분들 약간 문제시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된다면은 2차전지는 여전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자동차 산업 쪽에서의 한숨 돌리는 형태 진행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저쪽 캐나다 쪽의 움직임은 캐나다가 미국 은행의 영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 지금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 소셜 그게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지금 미국 은행이 캐나다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
그다음에 마약 유입 문제 이런 거 얘기했는데 마약 유입보다도 지금 보시면 미국 은행의 영업 등을 캐나다에서 지금 허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협상 문제를 좀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네 아주 그냥 열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다 조져버리겠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캐나다의 교역량이 굉장히 크긴 크지만 미국도 캐나다를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여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24시간 내로 아마 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 중국은 이제 그 10%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 20% 이상에서 한 30%까지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인데 중국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하겠죠.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중국에게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냥 관세를 올려라 이런 건 아니겠죠. 1기 때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 무역 분쟁의 당시에서는 이제 통신업체들이나 이런 것들 쪼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따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그런 형태. 지금 중국은 잃을 게 굉장히 많아요. 첨단 칩의 어떤 부분들을 완전히 수출 통제를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중국의 어떤 굴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선을 약간 좀 바꾸고 있죠. 어떤 식으로 바꾸냐. 자체적으로 이제 이 디램 쪽이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어떤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외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외 시장에서 첨단 칩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지네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욱 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18년도 시점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 시진핑이 중국 제조 2025인가 그걸 만들었었거든요. 그 벌써 2025년이네요. 그거를 내세우게 되면서 반도체 굴기,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발작을 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때리고 들어갔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자, 그 내용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 반도체 계속 따라오네 안 되겠네.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한테 우리가 적자를 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경제 대국이라는 이런 순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미국의 자존심이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만족하지 못한다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 뺏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네요. 그죠? 네. 근데 미국이 파나마 조약을 맺어서 건설한 뒤에 80년 넘게 관리 통제하다가 99년 파나마의 운영권을 넘겼지만 이후 홍콩계 항만관리업체가 항만을 운영한 것이 문제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근데 약간 네, 이 털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 운하라는 것은 상당한 수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근데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미 100%인 중국 전기차 관세가 110%. 태양광 웨이퍼판은 50에서 60%. 이거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1기 때도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관세를 가지고 진행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멕시코 쪽으로 연결돼서 악재를 통한 주가 하락이 있었던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괜찮아지고 있네 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아마 뭐 전체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확실치 않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걔네들이 떨어진 이유는 뭐 딥시크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오늘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네 어느 정도 올라올 테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오늘 그냥
어제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가 어제 하락을 다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어느 정도의 반등을 통해서 흐름을 좀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기대해 보고요.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국 쪽 이야기 또 해드렸고요. 네. 삼성전자가 5만전자도 위태롭다. 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5만전자든 4만전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분율이 50% 붕괴됐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팔고 떠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도 하락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죠. 시장을 계속 떨굴 것이냐, 더 하락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이제 중국 쪽에서 내세웠었던 80억 원에 대한 훈련 비용 이거 뻥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대만 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네, 최소 2조 원 이상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네 그거 말이 안 된다. 니들처럼 얘기하면 우리도 사실 개발 비용 얼마 안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정면을 반박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본다라면은 네 딥시크 관련한 이슈는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의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로 올라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소식은 있죠. 네, 이대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지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주가가 못 올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이제 경영진이 계속적으로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의 발전 속도가 느렸다. 근데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회장이 직접 네 주요 그런 거래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분위기가 또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49.99% 그냥 50% 깨졌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뭐 50% 깨진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지난해 7월에 56.5%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게 22년도, 23년도 초반, 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아래였었죠. 그러다가 지금 급하게 튀어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작년 하반기에 다 털어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더 이상 팔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23년도부터 형성됐었던 그런 삼성전자의 흐름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깔 게 아니라, 이놈이 지금 이만큼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뭐 비중도 이만큼 내려왔어. 그럼 다시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있겠는가. 또 삼성전자라는 부분들은 시장의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바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반등 포인트가 연결됐을 때는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움직이겠죠. 원래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바로바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승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딥시크 우려는 어느 정도 네 좀 우려가 좀 종식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로 밀려나는 상태고,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HBM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반도체에다가 매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빅테크의 반발이 상당할 거거든요. HBM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조율하려고 진행이 될 거라서 뭐 다른 쪽이 되겠죠. 네, 다른 쪽.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전 같은 경우도 뭐 옛날 그 1기 때처럼 관세 매기겠다, 매겨라,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전부 다 미국 니네 현지에다가 공장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까지 번질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트럼프 1기 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해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리스크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외교로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외교를 풀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멕시코 관세 유예되면서 비트코인 다시 10만 달러선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동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코인들은 뭐 20% 넘게 하락했다가 6% 올라갔는데,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 5% 내렸다가 지금 3%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건 좀 그래도 네, 회복세가 좀 있네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코인들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회복이 잘 아직 안 돼가지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리플이 근데 저점 대비 40% 폭등했다. 네, 무지막지하게 또 반등 포인트를 나오는가 봐요. 네, 야, 이 참, 네, 무지막지하네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40%라는 것은 내려갔다가 회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무쌍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상당히, 네, 뭐 물론 이제 단기적 그 포인트로 본다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근데 네, 저점 대비 40%니까요. 이거 가격대로 치면은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저점 대비니까요. 고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점 대비 40%면은 절반 정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전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은 대부분 회복이 되는 반면에, 이제 다른 코인들은 그렇게 완벽한 그런 회복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네. 아무튼 근데 일단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급진적으로 막 변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쪽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